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영혼이 지나는 길.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는 방은 영혼이 지나다니는 길이었던 것 같다. 그 방에서 기분 나쁜 일이 여러 번이나 있었다. 제일 강렬한 체험은 12살의 여름이다. 언제나처럼 이불 속에 들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손이 잡아당겨졌다. 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는 바람에 패닉 상태가 되어 있는 중 손목 부근에서 묵직한 아픔이 느껴졌다. 일본 병사 같은 차림새를 한 남자가 흐린 눈으로 일본도를 내려치고 있었다. 몇 번이고 똑같은 곳을 베었다. 그러다 이윽고 만족한 건지 내 손을 놓더니 붙박이장 쪽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울면서 베어졌어 라고 말하며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갔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때렸다. 확실히 손목엔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아픔은 있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아픔은 사라졌지만 그 후로 내 왼손은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다리나 팔이 절단된 사람이 없을 터인 발끝과 손가락 끝에 가려움을 호소하는 현상이 있다. 나는 그 반대로 가끔 손목부터 그 밑까지가 없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처음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중학생이 되어 야구부에 들어가보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깥쪽 수비에 있었는데 볼을 쫓을 때 글러브를 떨어뜨렸다. 감독에게 혼났지만 수비하고 있으니 또 떨어뜨렸다. 나는 떨어뜨렸다는 느낌이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전거에 타고 있을 때 밸런스가 무너져서 넘어지기도 했다. 왼손을 쓰는 게 무서웠다. 사진을 찍을 땐 나도 모르게 왼손을 감춘다. 안 찍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있기 때문이다. 합숙 중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힌 적이 있다. 그걸 찍은 친구가 창백해진 얼굴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사진을 받았다. 캠프장의 강변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지만 서 있는 나의 왼손은 손목까지밖에 없고 그 밑은 발 주변에 떨어져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동산 조사. 부동산에서 일하던 시절 이야기다. 집을 팔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물건도 확인할 겸 직접 찾아갔다. 현관 앞에는 쓰레기가 나뒹 굴고 정원도 잡초투성이라 한눈에 봐도 사람 손 닿지 않는 폐가 같은 모양새였다. 초인종을 누르다 문득 시선을 돌리니 마당에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아이는 급히 달아났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과 다를 게 없었다. 여기저기 옷가지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부엌에는 술병이 굴러다닌다. 창가에 놓인 새빨간 책가방과 노란 모자만은 오히려 붕 떠 있는 느낌이었다. 집주인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목욕도 한참을 안 했는지 지독한 채취와 술 냄새를 펄펄 풍기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내가 도망을 쳤는지 아내에 대한 푸념이 대부분이었다. 양해를 구하고 각 방 상태를 확인하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발을 옮겼다. 2층에서 아까 그 여자아이가 나를 내려다봤다. 아빠는 괜찮았어? 뭐가 괜찮냐고 물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괜찮아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안심한 듯 다행이다. 아빠가 기운 없어서 걱정했어. 라며 활짝 웃었다. 방 좀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묻자 아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복도를 후다닥 달려가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역시 2층으로 올라가 여자아이가 들어간 듯한 방으로 향했다. 거기는 다른 방과는 달리 다른 여자아이들 방처럼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아무리 저런 아버지라도 자기 딸 방만큼은 더럽히지 않는구나 싶어 묘하게 감탄했다. 자세히 보니 그 방과 연결된 방이 하나 더 있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위한 방 같이 보였다. 아버지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건가 싶어 의아해진 나는 여자아이에게 물어보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다른 방으로 가버린 것인지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2층을 대충 돌아보고 나는 다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문득 생각나서 아이는 2명인가요? 하고 물었다. 어린 것은 아내가 데리고 갔습니다.
큰 아이 위패도 가져가 버려서 저한테는 이게 위패 대신입니다. 그러면서 창가에 놓인 새빨간 책가방을 가리켰다.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새로 사놓은 책가방 한번 메어보지 못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다. 아내는 정신에 문제가 생겨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남자는 그저 술로 속을 달래고 있더란다. 아버지가 걱정돼서 딸이 성불도 못하고 있잖아요 라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세 번째 이야기, 가짜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이야기이다. 당시 나는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는 작업복 차림으로 분주하고 출근하곤 하셨다. 나는 조금 있다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로 향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머리가 아팠다.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하루쯤은 괜찮겠거니 싶어 학교를 쉬기로 했다. 집에서 혼자 탱자탱자 놀면서 굴러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차피 밤 늦게서야 돌아오실 테니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난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분명 혼이 날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왠지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산책을 나가자꾸나 혼나지 않으면 뭐든 괜찮다 싶어 생각도 않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근처 강둑에서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었다. 그동안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딸과 손을 잡고 웃으며 산책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즐거웠기에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동안 걷고 있던 도중 갑자기 잡고 있는 손이 아플 정도로 힘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아프다고 말해봤지만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기만 하셨다. 손을 잡아당기며 뚝 아래로 내려간다. 평소에는 그 정도로 울레가 아니지만 그때는 뼈가 부러지도록 꽉 잡힌 손이 아픈 데다가 아버지의 미소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기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 손을 뗐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다. 고개를 들자 아버지는 없었다. 나를 두고 갔나 싶어 더욱 슬퍼져 나는 계속 울었다. 아주머니는 그런 나를 근처 파출소에 데려다 주셨다. 미아로 처리되어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집 주인에게 연락이 갔다. 우리 집에는 그 무렵까지도 전화가 없었다. 잠시 뒤 집주인한테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달려왔다. 그제야 처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아버지는 늘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하곤 했다. 당연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작업복을 입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날 나와 강둑을 산책했던 아버지는 그제까지 본 적 없는 폴로 셔츠와 정장 바지 차림이었다. 아버지는 일하던 도중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기묘하게도 집주인은 내가 수수께끼의 아버지와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오히려 집주인이 더 기겁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찰에서는 집주인이 사람을 잘못 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멍청하게 따라갔다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파출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버지에게 된통 혼이 났다. 평소대로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몇 시간 전 함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아버지였을 터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 집주인도 아버지도 고인이 된 지금 내 가슴 속에만 남아있는 수수께끼 같은 추억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